지난 1월간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상당히 높았던 금리가 꺾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가 되는 10년물 4.5가 깨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네. 전 이게 너무나 큰 그 금융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일본 엔화가 금리 올렸을 때도 안 움직였는데 네.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회색 코뿔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면서 보셔야 돼요. 저는 그리고 이제 지금 만드는 HBM으로 과연 하이닉스 자리에 끼어 들어갈 수 있을까? 전 없을 것 같아요. 자체적인 모멘텀이 딱 하나, 너무 싸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안타깝게도 이거밖에 바랄 게 없어요. 각도기의 전략 노트 각도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언제나 애국심을 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달콤한 조언 또 쓴소리 많이 쏟아주시는데 시원시원하신 말씀. 오늘은 반도체는 아주 끝자락에 한번 얘기하고요. 네. 앞에 이제 트럼프 얘기했으니까 예.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어떤 뭐랄까 중요한 맥이 되는 시점이 지금 왔어요. 네. 그렇죠. 일단 어떤 소감이실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이 이겁니다. 야, 얘네들 이거 주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관세 세게 못 밀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피터 나바로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는 관세가 아니라 마약 단속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뭐 대해서는. 펜타닐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관세를 세게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얘기 딱 나와서 시장이 휘청거렸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미국처럼 주식시장이 중요한 나라에서 주식시장 박살내면서 관세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은 로컬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지지가 많이 받게 된 데에는 국제 세력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미국을 끌어왔던 엘리트들은 누구냐? 그 제조는 저쪽에다가 넘겨주고 네.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스마일 커브라고 해서 마케팅하고 디자인 같은 것만 하고 마진을 높게 갖고 가면서 그다음에 그 외부 너희들은 대신에 개방을 해. 문을 열어. 우리가 금융으로 들어갈게. 근데 금융으로 쭉쭉 빨아먹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주류였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았고 그런 인사들은 너무나 좋았는데 로컬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냥 그랬어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이렇게 갇혀 있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이런 것들. 그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데 뻗어나갈 수 있는 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혜를 그대로 받지만 쉽게 얘기해서 기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았지만 기술 자본이 없이 몽뚱아리로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변은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중산층들이 흔들리게 되죠. 491K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주 흐름에서 진짜 그 굉장히 재미난 관전 포인트는 야 이게 관세 세게 때리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뭔가 좀 힘이 좀 빠져. 근데 거기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어디였냐면 캐나다, 멕시코가 아니고 중국이에요. 중국 지금 10%밖에 못 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뭐랄까 인플레이션 영향이 상당히 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있다가 한다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패가 좀 보인 거예요. 이 트럼프는 뭐 거래 기술이잖아요. 일단 질러서 사람들을 이렇게 겁박을 하고 그 힘을 통해서 양보하게 하고 사실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어떤 부분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1조 달러를 들여가지고 뭐 국경을 세우겠다 막 그랬는데 바로 국경 차르니 뭐니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을 어떻게 요리할 건가? 지금 중국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바로 보복관세 내놓잖아요. 그리고 히토리오 뭐 텅스텐 수출 안 하게 하겠다 등등 하면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이 중국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 고민이 있어요. 이건 아주 장기 시계열로 미국을 제국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제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간 자기 자신을 세팅해 왔냐면 좀 멋있고 품위 있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그리고 높은 마진을 가지는
그런 일만 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의 그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나오는 영업이익률 좀 보세요. 구글이 뭐 주가가 그렇게 빠졌어도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는 50%가 넘고 우리가 우리처럼 진짜 몸뚱아리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업이익률을 갖잖아요. 자, 그러면 중국한테 관세를 때려서 중국 제품을 비싸게 받으면 미국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러면 안에서 공장을 해라.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하면 관세가 없다. 그러면 미국 사람 데리고 그 물가에 어느 정도의 월급을 줘야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다 몸뚱아리로 손으로만 다 하면 자동화하면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중국도 자동화의 수준은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나라에서 만드는 물건을 미국 시스템에서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근원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쉬울까 그게 과연? 언뜻 생각해보면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 그럼요. 인건비 차이가 얼마고.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이 중국보다 공장 역할을 더 잘해줄 수 있다. 이런 건 그렇죠. 예,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사실은 상상이 안 되죠. 30만 달러, 50만 달러씩 받는 엘리트 기술 자본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은 많지만 정말로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의문이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뭐 이게 뭐 물건값 보면 말도 안 되는 물건값들이 정말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런 데를 막아서 그 미국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까? 진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관세를 60% 100% 때리겠다고 했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게 이번 그 설날 이후 개장된 중국과 홍콩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이에요. 별거 없구나. 지금 국고채 금리가 미국이든 뭐 다 하락을 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네. 그러면 바로 지금 말씀해주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별거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너무 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 그 금융에서 너무나 재미난 현상은 트럼프 당선되는 시점부터 당선되기 전부터 당선 유력했던 시점부터 지난 1월간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상당히 높았던 금리가 꺾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가 되는 10년물 4.5가 깨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네. 전 이게 너무나 큰 그 금융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예.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오늘 뭐 이슈는 많았어요. 채권 금리가 그래서 금리가 다시 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요한 그 이슈는 길트 채권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30년물에 사람들이 막 입찰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금리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무부 쪽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QRA라고 분기별 그 채권 리펀딩 어나운스먼트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 몇 분기 동안은 똑같이 할 거라고 했어요. 채권 시장이 굉장히 겁을 냈던 건 뭐냐면 트럼프가 와서 세금 깎아주겠다, 관세 때리겠다 막 이러는데 세금 깎아주고 그러면은 그 돈은 그럼 나라는 돌려야 되는데 아무리 도찌로 머스크가 잘해가지고 아무리 깎아도 저렇게 막 세금을 깎아주고 그러면은 채권 발행은 당연히 더 돼야 되지 않겠어? 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건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뭐 그 관세 때리면 물건값이 인플레이션이 될 거니까 네. 그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두 가지가 있었죠. 채권이 많이 흔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간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QRA예요. 그 리펀딩 하는 거를 똑같이 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앞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채권 발행을 많이 할 거냐, 아니면 관세를 많이 때릴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다 건드림을 당했습니다. 관세도 생각보다는 세게 안 할 거야. 네. 그게 이제 4.8까지 치고 내려왔던 게 4.6이 깨지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권 발행도 많이 안 할 거야 하니까 거의 4.5가 깨지는 과정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 질이 바뀌는 거죠.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딱 그거 보여줬죠. 어떻게 될까요? 뭐가 좋아질까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중소형주들이 좋아지죠. 아, 그렇죠. 예, 중소형주들이 네. 좋아지는 거야. 우리나라는 바이오가 좋아지는 거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오늘 바이오 강세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기조화되면 시장 흐름이 싹 달라지죠. 자, 그런데 기조화될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아주 재미난 대목이 있어요. 일본 엔화가 금리 올렸을 때도 안 움직였는데 네.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물론 요거는 약간 회색 코뿔소옷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것 때문에 시장이 화들짝 놀랐던 적도 있었는데 작년 8월 5일 네. 블랙 먼데이예요. 네. 하루에 뭐 지수가 10%씩 빠졌죠. 충격적이었죠. 네, 충격적인 하루였는데 그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수직 하락했습니다. 160원 찍었던 160엔 찍었던 달러 대 엔화 환율이 순식간에 140엔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서 엔케리 청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고 여기 와서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제가 그 얘기를 막 주장을 하니까 너는 무슨 근거로 엔케리 청산을 얘기하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랬죠. 이걸 어떻게 증거를 잡아요? 나중에 증거가 잡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투자은행들이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추정은 안 돼요. 그냥 추정만 하는 거지 증거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뭐 어디까지 네. 범위를 잡느냐 뭐 얘기가 네. 많았죠. 그렇죠. 우리 그 연합인포맥스에 자주 나오시는 김준송 우리 대표님이 네. 전 리만 대표님이 이 트레이딩의 왕이었잖아요. 이쪽 특별히 한 쪽에서 잘하셨잖아요. 그 우리 김준성 대표님 말에 의하면 엔화는 그야말로 트레이딩 통화라는 거예요. 규모가 최고로 크다. 네.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굉장히 급하게 꺾였는데 이게 한 2, 3일 더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꺾인다. 네. 그럼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엔 그러기는 요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1번 재무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우리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때 금리를 올리고 나서는 환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네. 155엔으로 그대로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냐? 저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걸 인식했다고 봐요. 미국 금리가 내려오는구나. 그리고 미국 금리는 결국은 내려오긴 하겠구나. 달러도 약간 약해지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났다는. 미국의 금리는 내려오는데 일본의 금리는 어떻게 돼? 올라갔죠. 올라가죠. 네. 금리 차가 주는구나. 네. 네. 이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투자자 이걸 느꼈구나. 그러니까 엔화가 갑자기 155에서 버티고 있다가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152엔까지 툭 떨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함의하느냐? 달러 자산이 매력적입니까? 비달러 자산이 매력적입니까? 자, 오늘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샀어요. 살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근데 달러 자산이 비매력적이라면. 자,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세계 자산 운용을 할 때 모든 거를 달러 기준으로 보세요. 달러 기준으로. 자, 근데 109, 110 간다고 하던 달러가 지금 툭 떨어지면서 108이 깨졌어요. 그렇죠? 근데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던 모든 정황적 상황은 달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엔이 그거를 실물에서 극명하게 보여줬고, 물론 이제 하루짜리라서 이건 며칠 더 확인해야, 한 일주일, 네. 2주일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시발점이다라고 하는 추정이 맞다면 달러 자산이 매력적일까요? 비달러 자산이 매력적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달러 자산이 좋았던 것 때문에 네. 저한테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강한데 미국의 한 개 기업이나 미국의 중소형주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이건 아닐까요? 그건 맞죠. 네. 금리가 낮아지면 네. 미국의 한계 기업들이 좋아지죠. 오늘 러셀 2000 좋았던 것처럼. 네. 근데 오늘 뭐 나스닥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만 시장은 좋았어요. 비달러 자산보다 네. 오히려 미국의 한 개 기업이나 미국의 네. M7 이외 주식들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기조적으로 달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한계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네. 뭐 그거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참 속인 게 벌써 한 10번 된 것 같아. 금리가 좀 떨어지면 이제 중소형적으로 넘어갈 거야. 이랬는데 또 다시 결론가는 M7이었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결과는 M이네요, M7이었고 진짜 한 10번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한 10번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자주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엔비디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엔비디아 잠깐 얘기 드리면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33배에서 44배 아. 근데 약간 밴드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110 이하부터는 되게 주시를 하셔야 된다. 갖고 계신 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110 이하에서 아니 왜냐하면은 자 미국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평균치가 10년 평균치가 한 18배쯤 되는데 이 회사는 미국의 평균 ROE 대비 2배 이상을 훨씬 버는 회사예요. 그리고 매출이 그럼 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한 2배 정도 주는 거는 타당하다라고 보면 그래서 한 33배 보는 건데 그 가격이 $110 언더 어디쯤이에요. 네, 포워드 기준으로. 네. 좀 아주 냉혹하게 하면은 $100 밑에. 그쯤 되면은 그거는 진짜 한 30배쯤 됩니다. 그러면은 부담은 없어요. 네.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아비규환 되겠죠. 의외로 고점 잡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110가 깨지니까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저는 이거 $110 깨지면 기회가 오고 $100 깨지면 완전 기회인데 근데 안 내려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걸 주식으로만 들고 있으시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 왜냐하면 이 실적은 25년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5% 온 건 저거잖아요. 모건스탠리나 이런 등등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저기 안 할 거야. AI 계속해 안 할 거야. 마이크로소프트 안 할 거야. 하지만 죄송합니다. 빅테크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이게 발 빼기가 힘들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한번 밀리면 이거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은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이거 26년부터 어떻게 하지?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쉽게 발 못 뺍니다. 그거는 이번에 구글이 $750억 투자한다는 거에서 또 드러났어요. 그리고 MS 투자 안 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하드웨어 업체들은 26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문제이긴 하죠. 그 이유가. 근데 그 이유가 문제가 되면 이제 주가는 못 가긴 하죠. 예. 이 밸류에이션이 뚝뚝뚝 떨어져요. 멀티플 밸류 그 측정 값이 막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 이게 네. 이거는 좀 씁쓸한 얘기인데. 오늘 요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비달러 자산이 우호적이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오른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지울 수가 없어요. 한국 바스켓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한국 거죠? 주식이 물론 이제 저 금리가 떨어지면서 바이오나 이런 주식이 훨씬 더 좋긴 했습니다만 한국 주식에 대한 매수가 분명히 들어온 가능성이 높다. 예, 한국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엔화보다는 강세가 좀 덜 할 겁니다. 그러나 1번이 강세가 되면 따라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의 흐름에서. 근데 지금 못 따라갔어요. 855원 하던 게 100엔다. 네. 지금 940엔이에요. 930. 네. 제가 보기엔 1000원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면. 굉장히 지금 엔화가 강세인 그런 흐름인데 그래도 따라가는 갈 거고요. 오늘 이창훈 총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경제 나쁜 금리 인하 할 수 있는데 금리 인하의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되게 고금리냐 3%를 가지고 고금리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저는 제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고금리라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낮출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보다 낮출 공간이 조금 더 있으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화도 가는데 엔화만큼 못 간다. 엔화는 올릴 거니까. 네. 지금 일본 인플레이션 3%씩 나와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데이터 중에 좀 충격적인 거는 임금 인상률이 4.6%가 나오더라고요. 4.3인가 4.6.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은 일본이 정상화되는 건데. 몇십 년 만에 보는 숫자 아닌가요? 이거 안 되는. 죄송합니다. 일본도 잘 돼야 되죠. 네. 근데 좀 일본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잘 풀리는 거 아니야? 이게 마지막 단추거든요. 임금 네. 인상이. 근데 4%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일본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임금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고, 자 그래서 빗달러 자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한국의 오늘 매수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예. 안타깝게도 이거밖에 바랄 게 없어요. 그럼 자체 모멘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 네, 지금 최근에 발언 나온 것들을 보면 원비를 재설계하겠다 그랬어요. 원비는 대략 한 12나노 공정의 그 D램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걸로 하이닉스는 HBM 만들고 있죠. 삼성은 원비를 만드는데 HBM을 생각 안 하고 만들어서 그걸로 HBM을 못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재설계한다는 건 뭐냐? 제 해석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비의 지금 성능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그걸로 HBM을 못 만드는데 미세 공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어요. 이 캐패시터라는 게 있는데 캐패시터를 진짜 올릴 만큼 끝없이 올려 있는 상태예요. 얇게 더 올려야 이게 좁아지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뭔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삼성이. 그래서 이 말인즉슨 원비를 재설계하겠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성공을 하면 꽤나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어요. 원비는. 왜냐면 그 중국이 굉장히 많이 쫓아온다고 해도 지금은 얘네는 뭐 1X, 1Y, 1Z예요. 그게 2X, 2Y, 2Z. 그게 이제 1로 넘어와서 다시 A로 시작을 하는 그런 숫자가 작고 그럴수록 더 고성능인가 보죠? 미세 공정이에요. 더 하이테크다. 네네, 더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원비 정도까지 가면 중국이 따라오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이거는 정말 기술적인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상황.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고 하이닉스가 저렇게 쾌재를 부르는 거고 우린 여기 왔다. 우리는 원C도 왔다. 지금 뭐 이러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C가 지금 됐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원C가 뭔가 잘 만들어지면은 제품으로 만들 때까지 얼마가 걸릴까요? 요즘에 그 웨이퍼에다 이걸 그려서 쪼개야 제품이잖아요. 네. 웨이퍼가 룸 안으로 클린룸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번 계속 끓여가지고 나오는데 한 4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4개월 걸려요. 옛날보다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원C 뭐가 됐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2월이잖아요. 오늘 돼도 6월 이후야.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또 한 번 또 수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잘해가지고 또 HBM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오늘 해도 빨라야 연말 근처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원C를 그렇게 만들면 갑자기 경쟁이 빡 올라가죠. 그렇게 잘 만들었으면 HBM도 만들 거고 그럼 16단도 만들 거고 그러면 뭐 오늘 만들었으면 26년도 하이닉스와 한판 대결이 시작될 겁니다. HBM 시장에서. 오늘 지금, 만들었으면? 네. 근데 지금 얘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기가 없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아직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비는 새로 설계를 한다니까 원C만큼 시간은 안 걸리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아까 웨이퍼 들어가면 4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재설계했으니까 재설계 끝났다는 얘기 없잖아요. 아직. 그러면 그것도 결국 제대로 제품 나오려면 하반기예요. 하반기. 자, 그럼 기술적인 상황을 봐서 그러면 이제 딱 하나 삼성전자를 부활시킬 거 하나 중국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많이 팔린다. 그럼 중국에서 그동안의 신질 생산력 이거 아니고 뭐냐면 그 뭐랄까 삶의 질 향상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표어가 나와야죠. 인민생활 향상 이런 거가 딱 뜨면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인 거죠. 왜냐? 내수 부양하려고 뭔가 쿠폰을 엄청나게 뿌릴 테니까. 네. 지금 중국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 중국의 상황이 뭐냐? 얘들이 미국하고 대결을 하려고 신질 생산력을 꺼낸 거예요. 중국한테 우리 목졸라 죽임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걷다 다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아니 국가의 자원이라는 게 끝도 없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다 퍼부으면 저쪽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말만 있지 실제로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재정 부양을 하고 막 그래도 지금 인민 생활 향상은커녕 지금 지방 정부 다 거덜나게 생겨가지고 거기다 돈 밀어주는데 그냥 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뭐 1조 위안씩, 2조 위안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나오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은 자체적인 모멘텀이 딱 하나 싸다. 너무 싸다. 네. 이거 외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네. 그러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상법 개정이 되면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거예요. 아, 상법 개정. 네, 상법 개정이 되면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거니까 외국인들이 쭉 들어올 겁니다. 그럼 한국을 사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당연히 살 거예요. 네. 그거는 작년도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요즘에 또 상법 개정이 될 듯하다 또 언제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살 듯하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달러 자산이 선호되는 상황들이 와야 돼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한국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비달러 자산 중에 매력적인 거 찾아보니 얘네 나라 좀 싼데 얘네 나라 좀 샀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사지 하면 삼성전자도 좀 사놔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이미 삼성전자 지분이 외국인 지분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체 동력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물론 갑자기 내일 저희 만들었습니다. 네. 네. 뭐 이러면 좀 그럼 폭등하겠죠. 아니 그거가 그건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이제 하도 저기 그 작년에 그 저 뭐야 했다고 했다가 안 된 경우 늑대 소년이 돼가지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죄송합니다. 양치 소년이 돼가지고 양치 소년이 돼가지고 요번에도 뭐 블룸버그에서 엔비디아 막 얘기 나왔는데도 아랑곳 안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좀 되게 안타까운 점이고. 저는 그리고 이제 지금 만드는 HBM으로 과연 하이닉스 자리에 끼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원피로 만들고 얘네 원A 좀 더 이렇게 좀 두터운 걸로 만드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따져보면은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하이닉스하고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여쭤볼게요. 비달러 자산이 선호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확산하면 이제 한국 주식을 담을 때 삼성전자부터 좀 담을 것이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자동이죠, 자동. 네네. 오토매틱으로 살 수밖에 자동으로. 없어요. 시가총액 1위니까요. 네. 그런데 너무 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싸긴 싸죠. 네. 네. 그렇다면 그 비달러 자산 선호의 효과로 네. 이 싼 주식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네. 네. 그저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6만 원대 중반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설마. 네. 그 정도면 뭐 그냥 보편적으로 비싸지 않은 가격 수준이니까요. 예. 그 정도까지는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선호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건 이제 원화 강세가 나오겠죠. 비달러 자산의 선호가 나오면 원화가 그 강세가 될 테니까 그 원화의 강세의 미래 전망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사는 폭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벌어주면 그때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줘서 뭐가 나오면 그때는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한다. 그러면 그건 또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그 요소가 하나씩 얹혀질수록 주가는 그 뭐랄까 한 마디씩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닉스요. 하이닉스는 미래 기대감이 이번에 딥시크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약간 훼손됐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플을 최대한 줄 수 없다. 예. 그런데 숫자는 여전히 잘 나올 거다. 26년도 상반기까지도 이 분위기면 여전히 잘 나올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멀티플 미래 전망은 약해져도 숫자가 밀어 올리기 때문에 뭐 주가는 뭐 지금 이 정도 가격 상황에서 크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3대장이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니 엔비디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이닉스 궤적을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봤는데 제일 궤적 그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TSMC 네. 궤적을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예. 근데 그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조금 훼손이 되더라도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가격에서는 뭐 큰 무리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각도기님을 오랜만에 뵈서 딥시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네. 딥시크 관련해서 많이 해설을 하고 다니셨겠지만 저는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전 이제 딥시크 충격의 정체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딥시크가 나왔을 때 한마디로 충격의 정체라는 게 그 당시에는 AI 이 사업에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생긴 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장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직접 AI를 한 사람들은 의혹하고 있는 거죠. 대표가 머스크 라는 사람이 이거 HBX 썼을 것이다 분명히. 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 안 믿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아, 저게 가능할 리가 없다. 지금 그 스펙으로 거기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다. 아니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우리 그 데이터를 훔쳐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근원적으로 조금 그 인문학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AI가 지향하는 끝자리가 무엇이냐인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조로 봐야 되죠. 자, AI의 끝자리는 저는 AI의 끝자리 디바이스는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이 로봇은 계속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로봇도 있을 거고 하드웨어 로봇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로봇과 온라인상의 로봇이 있을 거예요. 네. 결국 미국에서 이 AI가 나오고 자꾸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로봇 얘기를 하는 건 왜 할까요? 앞서 중국이 수출을 안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제대로 만들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대안이 하나 딱 있어요. 노동자가 다 로봇이 되면 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네. 시간이 갈수록 단위당 생산 단가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일컬어 생산성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공장을 해도 되죠.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예, 고용 창출 없는 그 어떤 산업 발전이긴 하지만 뭐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AI 가속기가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까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건 시간이라고 봐요. 먼저 만드는 놈이 장땡이야. 예, 먼저 위너 텍스 올이 그냥 위너는 뭐냐면 먼저 도달한 애가 위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네, 물론 후지게 만들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잘 만들어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엔 돈이 얼마 드느냐의 문제보다 누가 그 도착 지점까지 빨리 갈 것이냐 여부가 이 이슈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저 정도 치고 왔다 그러면 미국은 더 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 속도의 문제가 훨씬 더 다급해졌다. 아. 얘네들 뭐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슈는 많죠. 그러니까 예. 얘네들이 우리 뭐 어떤 도용을 하거나 훔쳐서 데이터를 훔쳐서 했든지 아니면 뻥을 쳤든지 뭐 다양한데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건 누가 마지막 디바이스에 올릴 수 있는 AI 가속기를 AI 시스템을 만들어낼 거냐. 예.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조금 각도기님만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샘 올트먼은 지금 쫓기고 있는 게 맞습니까? 좀 그런 느낌 들죠? 예,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동맹을 만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조금 쫓기고 있는 느낌은 좀 듭니다. 네. 근데 뭐 후달린다라는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초조하다. 네. 네, 그건 아주 초조한 것 같지는 않고 네, 표준어가 아닌가요? 네. 어쨌거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각도기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이미 이 사이클에 뛰어들어 있는 이 AI의 최첨단, 앞단에 있는 기업들은 돈이 많아요. 아직. 네. 투자 계획이 원래 크고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중단하거나 서서히 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에게 맞습니다. 근데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작년 7월 달에 나타난 현상 한번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뭐냐면 기술자들의 의견과 엔지니어들의 의견과 투자자들의 의견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구글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형성될지가 그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에요. 이것도 되게 재미난 국면인데 아니 엔지니어들은 미래가 보이거든. 자기네 기술, 자기가 여기서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요거 하면 앞으로 요렇게 돼. 그러니까 그 백만장자들이 간이 침대 옆에다 놓고 맞아요. 잠도 안 자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네요. 요트 타고 세계 일주를 해도 돈이 남아가지고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밤잠 안 자면서 왜 그걸 하고 있겠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만큼 더 큰 산이 보이는 거지. 백두산에 왔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안 자고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얘기하다 까먹었다. 이 비유를 내던 비유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린 투자를 해야 돼. 네. 엔지니어들은 투자를 해야 돼. 근데 투자자들은 그거 언제 그러니까요. 돈 나와요? 예. 리턴이 언제야? 이렇게 되면 ROE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구글이 750억 달러 그리고 가이던스가 조금 떨어지면서 750억 달러 560억 달러 정도 투자할 것 같았는데 570억 달러 근데 뭐 750억 달러?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좀 뭐라 성마르다 그래야 급해요. 마음이. 그래서 고격차가 벌어지면 주가는 AI 관련된 주가는 휘청휘청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게 이제 세상 일이란 게 A, B, C가 서랍에 탁탁탁 정해진 게 아니라서 서로 간에 A, B, C가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네. 만약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엔지니어들의 투자 성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결과값이라는 게 전혀 정확하게 물리법칙처럼 동해에서 해가 떠서 네. 서로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인과가 바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투자자로서 어렵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정답이 있어 이렇게 찾지 마세요. 없어. 예. 투자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야. 신앙이야, 신앙. 왜냐하면 제가 우리 김현래 앵커님이 네. 회사를 차렸어요. 난 너무 제가 김현래 앵커님을 좋아하고 너무 똑똑해서 미래가 잘 될 것 같고 투자하신다고요? 예, 투자를 해. 네. 환영합니다. 근데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잘 그냥 되겠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야죠. 예. 믿으셔야죠. 아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열매 위원님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사업을 잘하고 리턴까지 해줘야 돼. 예. 사업을 잘해가지고 우리 애가 요즘 똘똘하고 잘 크는데 이 애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 애를 키울 거예요 하고 자기한테 투자한 사람들한테 등을 돌리면 우리 투자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구조, 이게 투자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게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래서 딱 떨어진 답을 너무 찾지 마시라.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